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과학 이슈와 트렌드 함께 챙겨보고 있는데, 자,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김이 나는 날이 좀 드물더라고요. 예. 얼마나 추워야 입김이 나는 걸까? 입김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입김이라는 거는 입 안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이제 바깥이 찹다는 전제가 돼야 되죠. 네. 밖에 나오면 이게 응결이 되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응결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네. 응결은 우리 이슬점 온도라고 있어요. 네. 근데 겨울에 방은 따뜻한데 이제 방문을 열잖아요. 네. 그럼 그 따뜻한 방의 공기가 밖에 탁 나가면 베란다 유리창에 부딪히면 네. 갑자기 차워지죠. 네, 네, 네. 그럼 그 성에가 쭉 끼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기 중에는 따뜻한 공기 중에나 차분 공기 중에나 습기를 네. 머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게 달라요. 따뜻한 곳에서는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고 차가우면은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그 100% 되고 머금을 수 있는 거 외에 더 많은 물 남는 물 이게 응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응결된다는 것은 입 안에 공기가 습기를 머금는 양보다 밖에 나오면 이게 다 머금을 수 없는 공기의 성격이 네. 그래서 습기를 머금지 못하고 물로 만들어내는 여분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김이 나오는 원리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온도 몇 도 돼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대체로 추울수록 더 잘 보이겠네요. 입 안에 공기보다 더 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을수록 입김이 잘 나오는데 밖이 별로 춥지 않으면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입김이 안 나올 수 있게 공기로 응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함께 살펴볼 과학 토픽 뭡니까? 자, 토픽인데요. 이제 발표는 지난해 됐는데 지난해 말에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라고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하죠. 예. 네. 여기서 2024년 주목할 만한 과학 이벤트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이것만 보면 되네요. 이제 아주 중요한 테마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마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목도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영어 제목이 The Science Event to Watch for in 2024. 예. 네이처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과학 학술지인데 여기서 꼽은 자료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예.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9가지나 돼요? 를 선정했는데 네. 한번 보면요. 이게 네. 순서는 뭐 이게 중요도 차이는 아닙니다. 자, 진화하는 인공지능, AI 어드밴시스, 달 탐사, 문 미션스, 암흑 물질 규명, 일루미네이팅 다크 매터, 인간 의식의 논쟁 라운드 2, 더 컨서스 디베이트 라운드 2고요. 네. 그 다음에 초고속 컴퓨터, 슈퍼패스트 슈퍼컴퓨터스, 지상망원경의 별 관측, 에이밍 포 더 스타스, 그 다음 기후위기 대처, 세이빙 더 플래닛, 무기화된 모기, 좀 재밌죠. 네. 웨퍼나이즈드 모스키토스. 진짜 그 모기네요. 예. 모스키토스. 팬데믹 이후 대응, 비욘드 더 팬데믹 등입니다. 자, 인공지능과 달 탐사 이건 워낙 큰 이슈들이었으니까 뭔지 알겠는데 모기와 무기 이건 조금 흥미롭습니다. 진짜 모기인지 몰랐어요. 예. 자, 하나씩 소개를 드리죠. 네. 이 순서는 제가 조금 조정을 이제 했습니다. 제 어떤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자, 인공지능의 진화부터 올해 우리가 챗 GPT, 네. 그다음에 GPT-4가 나오면서 세계가 놀랐잖아요. 네. 이게 많은 부분에
변화를 일으켰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직업을 잃게 생겼다.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들은 이러다가는 인공지능에 인간이 종속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런 그렇게 예견한 분들도 많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줄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GPT-5 등장을 예견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GPT-5가 공개된다. 올해 공개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GPT-4보다 125배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와, 4도 또 하나는 GPT-4는 생성형 AI인데 네. 이런 거는 그냥 AI라 하죠. 네. 그런데 AGI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G가 들어가요. G는 제너럴. 제너럴.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여러 분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AI가.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다음에 뭐 감정 이런 데까지 GPT의 125배 성능을 네. 가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다. 뭔가 섬뜩하잖아요. 그것도 뛰어나게, 네. 뛰어나게.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레이 커즈웨일이라는 이 사람이 구글의 기술위원장 한 분인데 네. 기술 이사까지 한 분이고 미래학자죠. 미래학자인데 이게 한 2004년에 책을 냈는데 Singularity is near 이런 책을 냈어요. 이게 우리 한국어로는 특이점이 온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네요. 그 특이점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그 순간 모든 능력이 뭐 감정까지 포함해서 여러 네네. 가지 능력이 인간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정의를 했고 네. 그게 시기가 한 2045년 정도로 예견을 했어요. 네. 그럼 빨라진 거네요. 그러면 이제 2024년에 오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GPT-5가 네.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예,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GPT-4의 한 125배 정도 성능 가지고 크리티컬 포인트 일반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미래학자들 중에 특히 네. 이제 커즈 레이저와일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이런 게 온다. 그거는 GPT-5보다 훨씬 이제 나은 걸 텐데. 네.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 10년, 20년 내에 오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300년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크네요. 300년이 돼도 오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주 빨리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 대비는 해야 되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특이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비상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달 탐사 이벤트라고요.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달에 사람을 내려놓고 다시 귀환한 이후 52년 만에 다시 이제 달 탐사 비행에 나서거든요. 이제 미국이 이게 미션 이름이 아르테미스가 이제 달의 여신이잖아요. 이제 아르테미스 2호 미션 2호가 올해 시작됩니다. 자, 거기 이전보다 좀 다른 점은 여기에 4명의 우주인이 있는데 우주선 이름은 오리온이고요. 미션 이름은 아르테미스. 이제 2호, 3호가 있는데 2호는 올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4명 중에 2명이 한 분은 여성, 한 분은 흑인. 그러니까 흑인과 여성이 이제 달 탐사에 합류하게 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올해는 달에 착륙은 안 합니다. 그러면요? 올해 시작하는 건데 달 궤도까지는 가고 궤도까지. 그 선회하면서 다음에 어디에 착륙하는 게 좋을지 특히 달의 남극에 착륙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이고 그래서 달 미션이 이렇게 꼽혔고 2025년에 미션
아르테미스 3호가 발동이 되는데 그때는 직접 착륙을 하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그러네요. 착륙하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연구도 하고 탐사도 하고 귀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이제 달에 지구의 위성만이 문은 아니죠. 달 아니죠. 어디도 있냐면은 목성에도 있고 그죠? 목성의 유로파, 또 화성의 달 포보스, 데이모스, 여기도 미국하고 일본에는 이제 작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 같은 데죠. 네. 거기서 계획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난 2022년 연말이었는데 꼭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달 궤도에 진입시키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국 대열에 합류했잖아요. 예. 역시 우주 선진국들은 보다 멀리 앞서 나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중국의 약진도 눈에 띄고 하여튼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도 우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태양계 저 너머 우주의 깊은 곳, 그 신비를 밝히기 위한 인류의 노력 2024년에도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이 암흑물질과 지상 망원경 두 개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예. 아까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일루미네이팅 다크 매터 있잖아요. 네. 다크 매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검은 물질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중력 법칙을 볼 적에 이 우주상에 중력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네. 뭔가가 있는데 이게 막 돌아요. 그래서 뭐 블랙홀이 저 있겠다 이래서 블랙홀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물체 중에 블랙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제3의 뭔가가 있어요. 뭐예요? 무려 우주상의 물질의 85%가 보이지 않는데 중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 작용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 물질이 다크매터죠. 그래서 이게 뭘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그 후보 물질을 찾았어요. 그 후보 물질이 엑시온이라는 건데 네. AXION인데 이거 탐지 연구를 지금 몇 년 동안 했어요. 그 결과가 올해 발표가 돼요. 그 결과만 발표되면은 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85%가 엑시온인데 이 엑시온이 요리요리요리한 거다는 게 규명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엑시온 연구 독일 연구진이 지금 결과를 곧 내놓기 직전에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망원경이죠. 네. 이 다크 매터를 처음 얘기한 사람 여성 천체 물리학자인데 네. 이분이 누구냐면 베라 루빈이에요. 베라 루빈.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네. 이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딴 천문대가 베라 루빈 천문대가 있어요. 엄청 커요. 이 칠레 북부 안데스 산맥 봉우리에 있는데 올해 본격적인 우주 관측을 시작한다. 네. 또 향후 10년 동안 남반구 하늘 전체를 관찰할 계획이고 그 하늘 지도를 다시 그릴 거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사이먼 천문대도 있는데 네. 올해 가동을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천문대는 빅뱅의 잔상인 중력파 흔적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대표님 저희가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망원경을 다룬 적 있잖아요. 예. 우주에 가서 망원경으로 찍으면 더 잘 보일 텐데 예. 굳이 지상 망원경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산에 공해가 적은 산에 이제 올리죠. 네. 그럼 우주 망원경이 있는데 또 굳이 지상에 그러니까요. 필요하냐? 타겟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 보는 게 다른다는.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이나 네.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네. 심해 우주, 더 깊은. 깊은 우주. 시간적으로는 우주 탄생 직전,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리상으로 보면 그만큼 멀리 있어요. 엄청 멀겠죠. 멀리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주의 성격상 다 이제 팽창을 하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레드 시프트 현상이라고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잘 관측하려면 적외선 망원경을 써야 돼요. 적외선 망원경. 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서 보는 거는 적외선 망원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은 전파 망원경인데 적외선을 주로 쓰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제임스 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은
주로 적외선 적외선 망원경을 망원경으로 사용한다. 아주 깊은 우주, 먼 우주, 시간적으로 오래된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거군요. 예, 예. 네. 목표가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자, 우주 탐사와 관련한 이벤트 연이어 살펴봤고 아까 굉장히 흥미있던 주제였는데 모기를 무기화한다.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기를 무기화한다. 모기 세계 모기 프로그램 월드 모스키토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네. 뭐예요 이게? 이게 댕기열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 이제 모기를 이게 2024년부터 10년간 네. 브라질의 질병 퇴치를 위해 가지고 모기 50억 마리를 풀는데요. 50억 마리를 푼다고요? 네. 이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병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그러니까요. 있지만 그 반대로 그러니까 댕기열을 퍼뜨리는 곤충의 생식기에 침투를 해가지고 네.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아, 좋은 뜻이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다른 세균을 퍼뜨리는데 그게 볼바키아 박테리아를 감염시킨대요. 이 모기를 50억 마리 이제 푼다. 네. 예. 그러면은 댕기, 그다음에 지카 뭐 이런 이제 질병 이름이 있는데 네. 이런 질병을 으로부터 한 7천만 명의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기라고 해서 무슨 총같이 예, 무기로 활용한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왜 과학 이벤트에 들어가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흔히 질병의 매개체로 미움받던 모기가 오히려 질병 퇴치의 무기가 된다. 아이러니컬합니다. 역시 흥미로웠고요. 다음은 인간의 의식 규명. 이 부분도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렇죠. 우리 의식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의식? 네. 우리 왜? 의식 뭔가 생각한다는 거죠. 뭐 느끼고. 네, 뭐. 네, 네. 근데 뇌 중에서 어느 곳일까? 이 논쟁이 어느 곳에서? 네, 이게 이제 철학이자 과학이자 네. 요새는 이제 신경과학 이 분야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인데 그래요? 이것도 최소 50년 이상 된 이제 논쟁거리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 가설이 있었대요. 음. 하나는 전역 자극 공간 이론이고 전역은 이제 전두엽 쪽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정보 통합 이론이 정보 통합. 있었대요. 음. 그 앞에 이제 전역 자극 공간 이론은 기억이나 행동과 같은 정보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뇌의 영역으로 보내지면은 거기서 그렇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만들어진다. 네. 이런 가설이고요. 이거는 이제 뇌 전두엽 쪽에서 생긴다는 가설입니다.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네. 뇌의 뒤쪽에 뇌 후측 피질이라고 있대요. 네. 후측 피질에서 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그동안에는 좀 앞쪽에 손을 들어주는 연구 결과가 많았대요.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결론이 잠정적으로는 앞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네. 이제 후속 연구들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종전처럼 앞쪽 전두엽 쪽에서 생긴다는 뭐 네트워크를 통해 뭐 생긴다는 이 이론이 진짜 맞다는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은 역전될지가 올해 엄청난 이 저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올해 발표가 된대요. 네. 그래서 올해 그 결과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의식 논쟁 외에 슈퍼컴퓨터 얘기도 주요 이벤트로 꼽혔거든요. 네. 자, 초당 연산 속도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빠른 헥사급 슈퍼컴퓨터 주피터가 이제 가동된다 하거든요. 자, 헥사급이라는 거는 헥사라는 거는 네. 10의 18승을 얘기해요. 10의 18승분의 1을 아토초라고 저번에 아토초 노벨상 그 수상 그 연구가 아토초 연구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18분의 1이 아니고 18승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 10의 15승까지 이제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18승까지 가능한 슈퍼컴퓨터인데 이게 곧 가동된다 하니까
물론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더 아주 성능이 월등하게 좋은 양자 컴퓨터도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지만은 양자 컴퓨터는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고요. 이 슈퍼 패스트 슈퍼컴퓨터는 하여간 헥사급이다. 굉장히 기존에보다는 한 차원 1000배 정도 빠르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Saving the planet. 이 지구를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파리 협약에서 이제 이 기본적인 걸 정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탄소 중립 의무 이런 걸 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까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걸 뭐 힘들여서 돈 들여서 지키는 국가가 있고 아예 뭐 내몰라라 하는 국가가 있고 네. 예를 들면 미국이 지난번에 그 대통령 트럼프는 그 탈퇴해버리고 우리 뭐 안 한다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인위적 그 배출로 인해서 기후 위기를 오히려 재촉하거나 위험을 유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요 하는 그에 대한 그 결론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올해 낸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죠. 그렇겠네요.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단순히 과학 연구와 탐사의 주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 관련한 내용까지 이 다채로운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이 관련 이슈들만 챙겨도 올 한 해 과학 토픽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때보다 과학 교양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는데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또 이슈와 트렌드 열심히 좀 대표님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조승현의 과학 토픽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